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게 이번 달부터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예금 대신 채권을 보유하고 싶을 때 이 상품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준비해봤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이동준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미래에셋에서만 네. 청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0년서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첫 의논을 시작을 했고 네. 4년 만에 이제 발행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계사만 판매사를 선정을 했고요. 네. 미래에셋 증권이 경쟁 입찰에 성공하게 돼서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축하받을 일인가요? 아니면 일이 더 많아지신 건가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 산업의 첫 발행을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이 해당 채권의 성공이 이제 앞으로의 국제 재정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채권은 나한테는 좀 먼 당신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 투자용 채권이라는 거는 그 거리를 좀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존의 채권을 투자해봤던 분들한테는 이게 왜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채권을 접근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기존의 채권의 방식하고는 좀 틀리게 네. 은행 예금에 가까운 예금형 국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금형 국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채권들은 증권사를 통하거나 PB들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네.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은행 예금 계산하듯이 이자도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접근하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청약하는지 투자 네. 방법은 어떤지는 나중에 여쭤보는 걸로 네네. 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이게 나오게 된 건지.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그 비중 자체가 기관하고 외국인 쪽으로 좀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는 좀 제어가 안 되는,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다 보니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게 일부가 흡수가 되면 네.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재정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싱가포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이미 발행이 돼서 그 저변이 좀 넓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게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어떤 투자의 하나의 상품을 만든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예금형 국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예금을 개인이 가입하러 가거나 그랬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2년이 평균 그 만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뭐 3년 아마 맥스 5년일 것 같은데 그렇게 투자는 가능한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이율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서는 2년에 맞춰서 자산을 운용의 만기를 맞추다 보니까 2년 이상의 장기로는 잘 가입을 유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예금을 단기로 1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입해야 맞아요.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수고를 좀 덜어주면서 장기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수요를 다변화하는 방안이 되기도 하고 일반 개인들한테 정말 안전한 투자처를 하나 제공을 하되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10년물과 20년물.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10년 만기, 20년 만기 이렇게 네,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진짜 장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1, 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럼 그만큼 결정을 하는데 더 숙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사님께 가장 궁금한 걸 먼저 여쭤본다면 네. 이거는 추천이 되는 그런 상품일까요? 처음서부터 굉장히 그 단점부터 저는 파악을 좀 해봤었습니다. 아, 이 네. 개인 투자용 국채의 네. 단점. 네. 왜냐하면 단점을 알아야지 할지 그거를 말지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며 아, 그 투자를 했을 때 장점이 이제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니까. 역으로 이사님.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결론을 내리고 제일 헤드라인으로 잡았던 게 이건 전 국민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이 제일 관심 많은데 제일 어려워하고 못하는 게 재테크거든요.
재테크의 일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런하게 내가 어떤 거를 할지를 막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선정하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여러 은행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 중에서도 국채은행을 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상품인 거고, 그리고 아마 개인들이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보면 내가 모르는 내 잔고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모르면서 안 쓴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장 내가 쓸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묵혀놓은 돈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자금들을 투자해 놓으면 10년, 20년 뒤에 제가 이제 보통 예금으로 투자하는 금액 이상의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가 되거든요. 재테크는 강제성이 부여가 안 되면 만기 시점에 뭔가 다른 걸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죠. 그동안 쓰고 싶죠. 터서. 뭔가 이렇게 사고 싶은데 그냥 보고만 있던 것들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실질적으로 목돈을 만들어도 이 목돈을 또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죠. 이 채권은 강제적으로 10년을 일단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성이 부여가 되면 기본적으로 목돈을 마련을 하고 싶고 보수적으로 나는 위험한 건 정말 싫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투자처일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과실을 만기 때 먹을 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가 쉬운 것도 부동산은 샀다 팔았다가 굉장히 제약적이죠. 어렵기 때문에 네. 뭐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실이 그만큼 크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것도 그런 차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고안한 이유는 국민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려는 취지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이 좀 많은 것도 있지만 혜택도 있거든요. 가상금리라는 게 있고 복리로 이자를 자동으로 재투자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개인들한테, 왜냐하면 국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뭐 나라가 망하지 네.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이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안전하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가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상금리를 넣어준 거고, 그리고 다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목돈을 모았을 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세제 혜택도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많이 골고루 보게끔 하려고 가상금리도 이번에 좀 높게 책정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은 네. 이제 10년물, 20년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20년물의 경우에는 20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만기 이후에 타면은 2배를 받는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잖아요. 연봉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가 원금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재투자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다가 가상금리가 이번에 20년짜리가 30bp가 더 부과가 돼서 이 금리 자체가 3.725 정도로 지금 픽스가 돼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를 매년 20년 동안 복리로 계속 재투자가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이게 결과적으로 만기 때는 원금만큼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대로 넣는다고 하면 원금을 얼마를 넣을 수가 있는 이게 거죠? 매년 1억까지가 한도예요. 1억을 넘어서서는 그 해에는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해에 또 1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분리과세 혜택은 2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혜택은 2억까지만. 그러면 네네. 사실상 그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네요.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보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안전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분리과세 살고 있다라면. 혜택을 못 받아도 하겠다. 그러실 수 있을 것 연 같아요. 1억. 네. 그럼 연 1억씩 하려면 매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기예금에만 계속 넣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또 그럼 중요한 건 정기예금은 그래도 만기가 중간에 뭐 1년이나 2년이나 네. 3년이면 찾을 수 있는데 네. 얘는 10년, 20년이고 사실 중간에 찾으면은 찾을 수는 있는데 네, 찾을 수는 있는데 중도 상환에도 제약 조건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서부터 환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년 뒤부터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만약에 20년물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내년 7월에 첫 중도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중도 환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25년 7월이 첫 중도 환매 일자라고 하면 6월 달에 각 종목에 대한 중도 환매를 받는 수량이 정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올해 지금 10년 1,000억, 20년 1,000억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인데 내년 1월 달에는 중도 환매는 100억씩만 받는다라고 하면 그 100억 안에서 선착순으로만 중도 상환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 근데 중도 환매의 제약은 있지만 중도 환매 하더라도 이 약정된 이자에 대한 단리로 계산해서 이자와 원금은 다 줍니다. 근데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환매를 하게 되면 약정 이자율이 확 낮아지게 되죠. 예. 개인 투자용 국채는 발행 금리에 대해서는 주게끔 지금 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대신 이제 가상금리라든가 이제 복리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원금 플러스 알파는 찾는데 네. 가상금리와 복리 효과가 더해져서 그렇게 크게는 나오는 찾지 거는 못한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넌돈보다는 플러스로 찾게는 된다는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잖아요. 이거를 10년 만기, 20년 만기를 기다렸어요. 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안 찾고 참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뭐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네. 조금 아깝다 성적이 또는 뭐 인플레보다 못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20년 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원금과 이자를 찾았을 때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지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채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못 따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내가 10년 동안 있어 보니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 이 금리보다 높게끔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죠. 중도 환매를 신청을 하고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그런 어떤 수고스러움은 발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실 그 은행 예금과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높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추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올라가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겠죠. 이번에 3.725에 20년짜리를 들어갔는데 실제로 5, 6년 뒤에 보니까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금리가 실제 이거보다는 높게 됐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과거에 투자했던 금리가 너무 낮으니 중도 환매 신청하고 다시 높아진 금리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낮은 쿠폰에 투자했었던 거를 중도 환매 신청하고 재투자를 하는 거죠. 다시 높은 금리 쪽으로. 근데 그거를 개인이 하기가 쉽나요? 그런 거를?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일반 채권하고 틀리게 청약 시스템으로 원금과 이율을 가입해서 이제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손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득도 없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손실 볼 게 없고 약정 이자율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운용의 기법을 좀 반영할 수는 있죠. 약정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발행하는 전달에 국고 10년과 국고 20년의 금리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게 동일하게 발행 이자율로 될 거고 거기에 가상금리가 발표가 돼서 만기까지 혜택이 다 픽스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어떤 시점에 들어가느냐도 꽤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달 발행하는 전달에 금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금리가 3.725인데 1년, 2년 지난 시점에서 투자하는 금리가 3.9다. 그럼 금리가 올라간 거니까 그 상황에서 1년 동안의 이자는 아깝긴 하지만 과감하게 중도 환매시키고 다시 들어가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용 국채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이라는 얘기는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세제 혜택 부분이 나오는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혜택이 워낙 크게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가상금리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고액자산가들한테 되게 좋은 상품이다라고 했는데 분리과세 혜택도 마찬가지로 2억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은 일반 과세를 반영을 받기 때문에 네. 고액자산가들도 동일하게 2억까지만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큰 혜택을 갖고 온다. 이 부분은 잘못된 얘기고요. 그리고 중간에 돈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할 그런 사람들한테 또 권장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본인의 이제 자금 스케줄이 1, 2년 안에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금리가 일단 높아서 1년 정기예금보다는 높네. 그러면 들어가 보겠다. 라고 하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 자금 스케줄이 명확하게 언제 써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중도 환매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은 피하는 게 더 좋죠. 지금 그럴 일은 많이는 없다고는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이거는 근데 이 채권은 매달 청약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받아가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용 국채는 금리의 변동이 없어요. 그냥 한번 정해지면 그 채권은 만기 때까지 그 그대로. 금리로 쭉 가기 네. 때문에 그냥 중간에 환매하더라도 원금이 손실 가능성은 없죠. 근데 일반 국채는 반대로 20년, 10년짜리를 투자를 했는데 한 2년 뒤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환매하려고 했을 때 시장 금리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네.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무시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픽스가 돼 있고 일반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변동을 때는 그대로 다 있을 따라가기 수 때문에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좀 가능할까요? 사실상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니까 네.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본다고 하면 금리 인하가 안 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굳이 10년물 또는 20년물을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하는 것과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 같은 것들도 요즘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제가 있잖아요. 생각할 때는 이 두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라고 보여져요. 어떻게요? 기본적으로 만기만 비교했을 때 같은 만약에 10년짜리를 투자를 하는데 미국채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개인 투자용 국채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미국채를 투자하는 사람은 개인 투자용 국채보다는 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라는 준비가 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금리가 인하기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높지만 네. 이거는 1, 2년 뒤에 어떤 이슈가 생겨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쭉 인하 기조를 타면서 쭉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국채를 사는 게 더 좋겠지만 이 금리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생각 사람들은 못했으니까. 없었고 그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라면 미국채나 이런 쪽 그냥 일반적으로 채권이다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 네. 나는 변동성은 정말 싫어. 나는 그냥 약정된 이자만 받고 싶고 디폴트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환매 시점에서도 원금하고 이자만 나는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용 국채를 가입하는 게 더 맞죠.